우선 지금 중국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라 그 금융위기가 진행하는 속도를 늦추고 있을 따름에 금융이라는 게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금방금방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 거고, 그렇게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게 되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가 미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글로벌 경제 전반에 대해 분석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최용식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용식입니다.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이고요. 최근에 경제평약 책을 내서 여러 군데서 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에 기존에 이제 예고했던 4번이 아니라 2번의 금리 인하를 해서 좀 속도 조절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금리 인하 이유와 시장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못 믿겠는데요. 오히려 파월이 그런 얘기한 뒷배경에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 평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선가 금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리가 만약에 터진다면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2차례만 낮추는 게 아니라 0.25%까지 줄기차게 낮춰야 할 거예요. 그래야 금리를 차단해내거나 아니면 그 파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물가 상승, 고용 감소로 오히려 이어져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자면. 미국은 1930년대에 대공황이라는 처참한 그 상황에 시달렸었거든요. 그걸 경험한 미국은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은 특히 당시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세계 대공황을 심화시키고 더 장기화시켰다고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 1931년이던가요? 당시 후보 대통령이 홀리스무트 관세법을 제정을 해요. 그리고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상호 보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계 교역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세계 경제 전반이 그 대공황 늪에 빠져들어서 아주 그때 경기 후퇴가 심했고, 실업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7.9%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20% 밑으로 못 떨어지고 결국은 대공황이 10년간 이어지거든요. 당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거는 이제 대공황 당시에 여러 필름이나 사진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긴 줄로 늘어서서 구호 음식 받아 먹기 위해 서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쓰레기차가 쓰레기장에 이제 그 쓰레기를 하차할 때 썩은 음식이라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길거리마다 그 집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제 텐트에서 노숙하는 그런 그 사진들, 이런 것 한번 뒤져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처참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을 일으킬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뭔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세계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는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 오름세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현재의 경제 체감 수준은 좀 어느 정도라고 봐요? 체감 경기가 엄청 나쁘죠. 그래도 미국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률의 3배, 4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이 느끼는
감각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는 2020년 이래로 소비자 물가가 25% 이상 올라갔어요. 이 소득은 그만큼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감 경기는 훨씬 나쁠 수밖에 없죠. 그 과거에 그랬던 것 때문에 그런 체감 경기가 나쁜 건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미국만 거의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높이 평가해 줘야죠. 미국의 경제 정책이 세계 어느 나라 정부의 경제 정책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 사상 최대 현금 450조 원을 이제 보유한 이유가 미국 증시 폭락에 이제 대비하는 신호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지금 중국 경우에는 금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라 그 금리가 진행하는 속도를 늦추고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한계에 와 있어요. 언젠간 터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중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물 위로 올라서 갑자기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일본이나 EU 주요 국가들은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0%대에서 0%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경기 이 침체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얼마 전까지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고 지금도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업의 경영 성과에 바탕한 주시장 호황이 아니라 정책 당국의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거품이거든요. 거품은 반드시 꺼집니다. 금융이라는 게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금방금방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 거고 그렇게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게 되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가 미국이에요, 사실은. 미국의 다우지수든 S&P 500이든 나스닥 지수든 지금 막 천정을 뚫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만큼 부풀어 올라 있는 만큼 만약에 금융위기가 진행되면 그 거품이 꺼지고 그 폭락폭도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 타격은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많은 그 분들 중에서 좀 비관주의자들 이런 분들은 대공황급 이제 경제난이 닥쳐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버핏은 투자 종목 선택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투자 시기 잡는 것은 더 잘해요. 또 여기에다가 투자 손실을 줄이는 것에 우선적인 중점을 둬요. 이 투자 손실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10% 났다. 그러면 이제 9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 원금의 수익률이 20% 이상이 돼야 겨우 투자 수익률 10%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을 기울여요.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잖아요. 그런 오랜 투자 경험이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실제로도 위기가 오면 반드시 기회가 꼭 와요. 그것도 작은 기회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큰 기회가 와요. 투자 수익률이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에 이르는 그런 걸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 기회를 위해서 현금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현금을 쌓아놔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고환율이 이제 계속되면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큰일이죠. 우리 정부가 이상해요, 사실은. 고환율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준단 말이에요. 반대 사례는 없어요. 대신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수출은 급증해요. 이 일은 왜 벌어지냐면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기업이 강해지. 그럼 국가 경제도 강해지.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수출은 급증하고 경상수지도 커졌던 것이 역사적 경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2번이나 있었어요. 이런 현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꾸 경제학 가격 이론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이 우선이에요, 현실이 우선이에요. 현실이 우선이잖아요. 이론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론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정책 당국은 자꾸만 그 이론에 집착을 해요. 고환율 정책은 일본이 199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8차례 펼쳤어요. 지금은 이제 달러당 150엔대를 넘었는데 147엔까지 끌어올린 적도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낸 사례가 없어요. 오히려 경제난은 심화되고 경제난은 장기화됐어요. 실패한 일본 경제 정책을 왜 뒤따르냔 말이에요. 미국은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경제 호황을 누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성공한 정책을 뒤따라야죠. 물론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그 주장들이 불합리한 건 아니에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정책 당국이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이게 두 개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부가가치든 매출 총액이든. 그러면 수출은 GDP의 10%가 잘 안 돼요. 10% 내외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이게 내수란 말이에요. 내수가 수출보다 9배나 더 많아요. 우리 지금 주요 수입 자원들, 중간재, 시설재 수입 대부분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환율이 떨어져야 그런 것들 더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더 적은 소득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내수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수출이 제 아무리 많이 증가하더라도 내수가 축소되면 성장률은 낮아지고 경제난은 심화돼요. 지금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지금 경제난이 심한 거고,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그 선진국 중에서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 중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2,400도 한때 무너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고환율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 중국, 브리스 소속 국가들이 각국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 중에 특히 달러 비중을 좀 낮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달러 패권을 약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현 경제학이 너무 무능해서 그런 얘기들 해요. 현 경제학에는 국제 기축 통화의 조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안 해요. 그 아이켄벨인가? 그분은 이제 경제 현장에서 오래 있었던 분인데 그분 그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국제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급등락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비교적 장기간 흑자를 기록해야 돼요. 또 기축 통화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는 적자이더라도 종합수지는 흑자를 기록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다른 어떤 나라 통화도 교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최소화돼야 돼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해서 갑자기 자국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 통화에 대한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 등등의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세계 각국의 통화를 봤을 때 EU의 유로를 제외하고는 기축 통화의 조건을 충족시킨 나라가 없어요. 더군다나 정치 체제가 안정돼야 그 나라의 통화도 안정될 수 있어요. 이 정치 체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충분히 정착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축 통화를 미국에서 빼앗아서 다른 나라가 가져가기는 당분간은 어렵다. 최소한도 20-30년 아니면 반백년 정도는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100% 보유해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의 친가상자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미국이 아마 비트코인 보유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초고성능 컴퓨터를 대규모로 연결해서 채굴해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초고성능 컴퓨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채굴했겠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전략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럼 엄청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법정화폐 절대로 대체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통화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 기능을 갖춰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파생 기능도 갖춰야 돼요. 그게 파생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회계 단위로서의 그 기능,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 비율을 확정해주는 거래 기능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상화폐는 그런 기능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가상화폐가 법중화폐를 대체했다고 생각해 봐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 하잖아요. 지금 뭐 10만 달러 넘어섰고 한때 이게 뭐 2천 달러도 안 된 거, 300달러도 안 됐던 것들이 급등했다 급나오고 급등했다 급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파동이 지금 몇 차례 있었잖아요. 앞으로 hợp 종화폐를 대체해봐요. 그럼 상점의 가격표 매일 같이 갈아달아야 돼요. 그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경제는 파탄 지경에 놓인다고요. 그럼 가상화폐는 뭐냐? 그냥 도박 코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박이라는 게 중독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빠지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결국은 파멸을 해요. 이번에 파월이 전략자산으로 비축하지 않겠다고 딱 얘기했잖아요. 파월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에 각국 정부들 중에서 경제정책이 잘 펼치는 나라를 보면 통화금융 정책을 기가 막히게 적절한 타이밍에 펼치고 있어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해봐요. 통화금융 정책은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게 돼요. 중앙은행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결국은 파탄지경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자산으로 비추하는 건 그야말로 국가 경제를 파멸로 이끌자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경제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미국이 곧 경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략적인 뭐 시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위기가 터진 이후에 세계 경제에 펼쳐질 시나리오도. 제가 그 말씀만 들으면 항상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융위기 온다는 얘기를 지금 1년 거의 2년 가까이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1997년 말에 터졌던 그 외환위기도 제가 1995년부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 터지니까 그동안에 엄청 제가 시달렸어요. 97년 1월에는 이제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데 이게 97년 11월 말에 터지는 거예요. 그 11개월 동안 또 제가 시달렸어요. 무당 경제학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이번도 제가 지금 그런 비난을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목전에 온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봐서 이게 목전에 닥쳤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주요 선진국들의 주가 지수가 천장을 뚫었다. 거품이 지나치게 거대해졌다. 기업의 경영수지에 입각한 주가지수 상승이 아니라 유동성 추가 공급에 의한 상승이라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도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주식시장 관여자들이 자꾸만 테마를 하나씩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를테면 코로나 사태 직후에 경제 활동이 봉쇄되고 그래서 주가가 처참하게 이제 떨어졌을 텐데 그때 그 가상화폐 열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미국의 다우지수, S&P 지수 이런 것들을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 열풍이 꺼질만 하니까 2022년도에는 배터리 산업, 또 전기자동차 산업이 또 각광을 받아요. 그 열풍이 또 꺼질만 하니까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AI 열풍이 불었어요. AI 중요하죠. 근데 AI 열풍이 이제 거품이라는 얘기가 슬슬 나와요. 실제로도 AI 거품은 지나치게 커져 있어요. AI 반도체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엔비디아 등은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그 AI 반도체라는 게 하나에 수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수백 개는 연결해야 AI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 쪽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겠냐고요. 또 전력 소모량도 엄청 많잖아요. AI 이 알고리즘을 돌릴 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 크기의 그런 그 시설에 그 컴퓨터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전력 소비량이 아마 우리 서울시 전력 소비량하고 맞먹을걸요. 그런 높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수익성 있는 사업을 끌어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AI 지금 현재의 열풍은 거품이 심하게 부풀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어갈 새로운 테마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테마가 눈에 안 보여요. 요새 뭐 가상화폐 갖고 다시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그건 한번 이미 약효가 떨어졌잖아요. 한번 쓰여서. 그래서 조만간 그것도 잠잠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이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 여기에다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호조는 미국 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에 의한 유동성 공급이 아니에요. 미국이 고금리 강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내 저축보다 수십 배나 더 큰 금융 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 이제 이끌려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유동성은 풍부해졌고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성장률을 높인 것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에도 유동성을 공급해서 지금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금이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미국 주가 지수는 멀리 못 간다. 언젠가는 곧 꺼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올해 연말쯤 터질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쯤 터질 것 같은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동안 2022년 이래로 사실은 그 금융위기는 물 밑에서지만 진행했었는데 그게 물 위로 올라올 때마다 미국이 적절한 정책을 타임리에 그걸 펼쳐서 이 금융위기를 물속으로 다시 끌어놓고 그려왔어요. 근데 이건 전형적인 대증요법이거든요. 대증요법이 남발되면 급성질환이 만성질환으로 가요. 급성질환은 금융위기고 만성질환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10년을 가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스태그플레이션이 1981년도에 마무리가 돼요. 근데 1981년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21.5%까지 끌어올려져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5%대 4% 후반대도 지금 고금리라고 난리치는데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가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지금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금융위기가 하루라도 빨리 터져서 경제 전반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대요.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면서 경제는 살아나게 되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걸려요. 1년 한 2개월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그동안의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기 어려우니까 자꾸만 금융위기가 안 터지게 하는데 미국은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 터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뭔가 중대한 사태는 관심을 가지면 그쪽에서는 안 터져요. 적절히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이 소홀해진 분야에서는 이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연준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일시적이지만 외면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미국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 주요 도시는 미국 경제 중심지잖아요. 여기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들이 심하게는 90%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60% 떨어져서 거래되는 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개인, 기업, 금융기관들이 온전히 하겠냐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로부터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EU 주요국에서 금융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미국에서 먼저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환율이 상승해야 수출이 증가하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바탕으로 환율을 상승시켜 왔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쳐지니까 수요가 배가 되잖아요. 그럼 환율을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는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부 때문이란 말이에요.